오늘 세계 명작의 산책은 노벨 연구소에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프리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중에서 마법으로 무장한 칭기즈칸과 자녀들의 모험, 수습기사의 이야기입니다. 수습기사의 이야기 서문. 서문이라고 할 것도 없이 사회자가 수습기사에게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자 수습기사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회자 양반의 말을 거역하기는 싫거든요. 내 말재주가 형편없더라도 용서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습기사의 이야기 1. 타타르 지방의 짜레브라는 곳에 칭기즈칸 왕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당시 대단한 명성을 떨쳤으며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그처럼 모든 점에서 뛰어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 지녀야 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게다가 그는 힘이 세고 돈도 많으며 똑똑하고 자비로웠을 뿐만 아니라 항상 공정했습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으며 명예를 존중했고 인자한 성품에 지조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젊고 쾌활하고 강인해서 궁정안의 어느 기사 못지않은 전투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모가 수려하고 많은 행운이 따랐던 그는 왕으로서의 기품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녔습니다. 한마디로 이 왕과 비교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아내 엘페타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아들의 이름은 알가시프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칸발로였으며 막내로 카나세라는 이름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워 원만한 말주변으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정도라는데 수습기사는 수사법에 정통한 위대한 시인 정도가 되어야 그녀의 미모를 제대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칭기즈칸이 왕위에 오른 지 20년이 되는 해에 매년 해왔던 대로 3월 보름에 생일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칭기즈칸은 어위를 입고 왕관을 쓰고서 궁전 높은 곳에 설치한 왕좌에 앉아 이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도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광경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여름날 하루가 꼬박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어떤 순서로 차려졌는지, 그날 나온 진귀한 수프며 백조와 해오라기들이 얼마나 맛있게 구워졌는지 구태여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기사들이 말한 대로 그런 요리들은 타타르 지방에서는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여겨지지만 이곳에서는 그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웬 기사가 번쩍거리는 말을 타고 연회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는 손에 큰 유리거울을 들었고 엄지손가락에는 금빛 나는 반지를 꼈으며 옆구리에는 칼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이 기사는 값비싼 갑옷으로 온몸을 두르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투구를 쓰지 않았는데 우선 왕과 왕비에게 인사를 한 다음 차례대로 여러 귀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높이 솟은 식탁 앞에서 점잖고 우아한 목소리로 자기가 온 목적을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화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말의 의미에 맞게 몸짓도 취했습니다. 나는 그의 표현을 그대로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부탁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주 예의 바르고 정중한 기사는 아랍과 인도 왕의 칭기스칸 생일 축하 선물을 갖고 온 것인데 선물 중 첫 번째는 어느 곳이든 편하게 갈 수 있는 황동으로 만든 말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아랍과 인도의 왕께서는 폐하께 오늘처럼 경사스런 날을 맞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잔치를 기념하기 위해 저를 통해 황동으로 만든 말을 보내셨습니다. 비가 오건 해가 비치건 제가 타고 있는 이 말은 하루 안에, 그러니까 24시간 내로 폐하께서 가시고 싶은 곳이면 어디든지 폐하의 옥체를 조금도 다치지 않고 편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다. 또 만일 폐하께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고 싶다면 폐하가 말 위에서 주무시더라도 가시고자 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폐하를 모시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은 기계 전문가이며 갖가지 마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폐하께 유리한 별자리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이 말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거울이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미리 알려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거울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울은 폐하의 나라나 폐하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을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폐하의 적이고 누가 친구인지도 가려줄 것입니다. 특히 이 거울은 어떤 교수가 어떤 남자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 만일 남자가 부정한 짓을 하면 이 거울을 통해 알 수 있고 남자의 새 애인과 그의 모든 속임수도 이 거울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감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반지였는데 이 반지를 끼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들의 말을 할 수 있는 반지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왕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사랑의 계절인 여름철에 대비하여 여기에 계신 폐하의 아리따운 카나세 공주님에게 이 거울과 반지를 보내셨습니다. 폐하께서 이 반지의 효험을 알고 싶으신 것 같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공주님께서 이 반지를 엄지손가락에 끼시거나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다니시면 하늘을 나는 모든 날짐승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그것이 무슨 새인지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며 그들의 말로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서 자라는 모든 약초의 특성들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도 약초로 능히 치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선물은 칼이었는데 어떤 갑옷이라도 벨 수 있는 칼로 칼 등으로 상처를 만져주지 않는 한 상처가 절대로 낫지 않는 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제 옆구리에 차고 있는 이 칼은 누구든지 쥐고 치기만 하면 그것이 좋고 벨 수 없는 갑옷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참나무처럼 두꺼운 갑옷을 입었더라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폐하께서 온정을 베푸시어 칼등으로 상처를 만져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낫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의 상처가 아물려면 폐하께서 칼등으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야만 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진실 그대로입니다. 이 칼이 폐하의 손에 있는 한 절대로 효험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들을 잘 모셔두기로 하는데 말이 꼼짝도 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꼼짝하지 않고 있는 말을 보기 위해 이리저리 밀치며 야단이었습니다. 그 말은 롬바르디아의 준마처럼 기는 훤칠했고 몸집이 컸으며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아풀리아산의 경주마처럼 눈매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이 꼬리부터 귀까지 완벽하며 더 이상 멋질 수는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어떻게 황동으로 만든 말이 움직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마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생겼다고 하면서 뱃속에 무장한 병사들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최악의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탑으로 가져간 거울이 어떻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의아해했는데 그들은 아라젠과 비텔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라젠은 아라비아의 물리학자로 특히 광학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비텔로는 아라젠의 광학이론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아물게 할 수도 있었던 아킬레우스의 창과 텔레푸스에 관해 말하면서 앞에서 말한 칼도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쇠를 담금질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언제 어떻게 칼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어쨌거나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아킬레우스의 창으로 텔레푸스에게 상처를 입힌 후 그 창으로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카나세 공주가 받은 반지도 화제에 올렸는데 이런 기적적인 반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모세와 솔로몬 왕이 금세공 분야에 뛰어난 영성을 지녔었다는 말은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세 때에는 성서에 나오는 모세와 솔로몬 왕을 위대한 마법의 힘을 지닌 사람으로 간주했었습니다.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고사리의 재로 거울을 만들었지만 고사리의 재와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거울 제조법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은 천둥, 밀물과 썰물, 안개, 섬세한 거미줄을 비롯해 세상만사의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답을 얻을 때까지 말하고 궁리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식탁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렇게 수근거리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칭기즈칸은 귀족들과 귀부인들을 거느리고 황동말을 보러 갔는데 그들은 번쩍이는 이 말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왕은 기사에게 그 말의 힘과 능력에 관해 물으면서 그 말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사가 말고비를 잡자 말은 즉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사가 말했습니다. 폐하, 이 말을 다루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폐하께서 이 말을 타고 가시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귀 안에 꽂혀있는 조종철사를 돌리십시오. 어떻게 돌리는지는 저희 두 사람만 있을 때 은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폐하께서 가시고 싶은 장소나 나라 이름을 말씀하십시오. 폐하가 더무르고 싶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말한테 내려달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조종철사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폐하의 뜻대로 복종할 것이며 폐하는 말에서 내려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기사가 설명한 대로 황동마의 조종법을 완전히 숙지한 칭기즈칸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슴에 안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은 탑으로 운반되어 왕의 가장 소중한 귀금속과 함께 있게 되었고 칭기즈칸과 그의 신하들은 거의 날이 셀 때까지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씩 짝을 지어 잠이 명령한 대로 잠을 자기 위해 연회장을 떠났습니다. 카낫의 공주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은 다음날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 공주는 특히 거울이 강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밤새 거울꿈만 꾸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이 동력 하늘로 떠오르기도 전에 눈을 뜬 공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녀를 데리고 산책을 가게 됩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걷다가 석고처럼 하얗게 말라 죽은 나무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꼭대기에는 암매 한 마리가 앉아서 구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처량한 울음소리가 온 숲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참히 두 날개로 자기의 몸을 때린 나머지 붉은 피가 나무를 타고 카낫의 공주가 있는 곳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암매는 쉬지 않고 울부짖으며 부리로 자기의 몸을 쪼았습니다. 숲속에 사는 호랑이나 그 밖에 사나운 짐승들도 이 암매의 모습을 보았다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름다운 카낫의 공주는 손가락에 마법의 반지를 끼고 있어 모든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들의 언어로 대답할 수도 있었습니다. 암매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은 공주는 그 매가 너무나 불쌍하여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고 그녀는 급히 나무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회색 대리석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불행한 날이었지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어요. 고통이란 것을 모르고 컸지요. 그러나 하늘 높이 날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수매가 한 마리 살고 있었어요. 그의 가슴속은 배신과 변절로 가득 차 있었지만 겉으로는 고상함의 표본처럼 보였어요. 겸손하고 정직하며 예의 바르고 명랑했어요. 그런 것이 모두 속임수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깃털까지 가짜일 정도로 완벽하게 속였어요. 꽃 속에 숨어 있다가 공격할 순간만을 기다리는 뱀처럼 위선자였어요. 그는 오랜 세월을 울고 통곡하면서 저에게 사랑을 애원하는 척했어요. 너무나 여리고 바보 같았던 제 마음은 그 수매의 아기는 눈곱만큼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가 울다가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맹세와 약속을 받고 제 사랑을 허락했어요. 그 맹세란 바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제 명예를 더럽히지 않고 오래오래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그의 홀륭한 성품을 믿고 내 마음과 영혼을 그에게 모두 바쳤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가 몹시 고통스런 표정을 지으며 제게 작별을 고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자 저는 그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또한 그는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곧 제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종종 그렇듯이 저는 그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떠나야만 한다면 참는 길 외에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했어요.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랍니다. 아무리 고귀한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수메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훌륭한 혈통을 이어받았고 성격도 활달했으며 근사한 외모에 마음 또한 자비로웠지요. 하지만 어느 날 솔개를 보고는 그 솔개를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한 사랑은 깨끗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는 신의를 저버렸어요. 제 애인은 그 솔개를 사랑하게 되었고 저를 영원히 잊어버렸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안매는 슬피 울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는 카나세 공주의 품에 안겨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카나세와 그곳에 있던 시녀들은 불쌍한 안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공주는 어떻게 안매를 위로해 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매를 치마 앞자락으로 싸서 궁전으로 데려가 상처 입은 곳을 정성을 다해 감아주었습니다. 카나세 공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땅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약초를 찾아내어 그것으로 고약을 만들어 안매의 상처에 발라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책에 의하면 칭기즈칸의 작은 아들인 칸발로의 도움으로 안매는 자기의 못된 행실을 뉘우친 수메의 사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징기즈칸의 모험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기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선 당시 많은 도시를 점령한 칭기즈칸에 관해 말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칭기즈칸의 큰 아들인 알까시프가 어떻게 데오도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황동마의 도움이 없었다면 알까시프는 아내 때문에 여러 번 큰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는 작은 아들 칸발로가 아닌 또 다른 칸발로의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의 두 아들과 마상 시합을 한 끝에 카나세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습기사의 이야기는 완결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미완성임에도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글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문장을 기초로 글을 이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해서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이렇게 쓰여진 이야기들이 제법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소지주가 수습기사에게, 여관 주인이 소지주에게 하는 말. 소지주가 수습기사에게 그의 이야기에 대해 크게 칭찬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은 공부에는 흥미가 없이 하인들과 놀기만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자인 여관 주인이 그런 예의범절은 집어치우고 자신의 이야기나 하라고 하자 소지주는 사회자의 뜻에 복종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캔터베리 이야기 9번째 소지주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